싱킹 브릿지 타임즈 2024년 12월 12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목을 오래간만에 붙여봤는데 작은 거인이 쏘아 올린 로켓이라고 정해봤습니다. 오늘의 편집 내용 제목들이 되겠습니다. 탄핵 정국으로 인해서 혼란한 이 시기에 좀 다른 것을 맨 처음에 편집을 해봤는데요. 한국의 퇴색하는 야행성은 음주 문화의 변화를 예고합니다. 지금 대통령은 윤석열, 내 취임 거부야말로 내란 행위, 박선영 진실화해위원장 10일 취임, 계엄령 여파로 청와대를 급습하자 한국의 전 국방부 장관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합니다. 드론이 미 공군기지 상공을 비행한 후 체포된 중국 국적자, 아사드의 몰락 전후의 시리아에 있는 러시아 해군기지의 위성 이미지를 비교했습니다. 군함들이 사라졌습니다. 의견, 시리아의 튀르키예와 이스라엘 덕분에 러시아의 쇠퇴가 가속되고 있다. 러시아가 조지아와 코카소스를 필요로 하는 이유, 미국의 족벌주의, 임금 인상 기준 1만 2천행 7년 만에 금액 명시한 일본 자동차 청년, 일본은 군사대국 꿈꾼다, 적대시 초자유주의 정치인의 무서운 정체, 중국 내란 앞잡이가 한국을 전쟁터로 만든다라는 내용들이 되겠고, 뒤에 부분이 오히려 또 좀 포인트를 주고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한국의 퇴색하는 야행성은 음주 문화의 변화를 예고한다. 신시아 킴이 로이터를 통해서 12월 11일 수요일 오전 10시 4분에 보도를 했습니다. 이 가게가 종로 상가에 있는 녹두전 가게 같이 느껴져요. 제가 여기에 한번 그 광경을 보니까 한번 들어가 봤던 것 같은 기분이 좀 있긴 있습니다. 아닐 수도 있고요. 어쨌든 다 점포들이 비슷하기는 합니다만은 이런 취재한 내용을 소개를 하고 있네요. 펍 주인 정정숙 씨에게 서울의 한때 활기찬 녹두거리는 사람들이 한국 녹두전과 불타는 지역 막걸리 한 잔으로 하루를 마무리하게 줄을 섰을 때와는 다릅니다. 이러한 변화는 한국 기업들이 회식, 즉 퇴근 후 술자리에서 속도를 늦추고 이러한 술자리에 참여하기를 거부하는 대담한 젊은 여성 노동자 계층의 등장과 금리 상승과 인플레이션 지속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지갑을 여는 것을 전반적으로 꺼리면서 촉발되었다. 또한 노래방, 소매 임대료, 구멍가게 등 한국 기업들이 직면한 어려움을 강조한다. 예를 들어 이웃 일본에서는 팬데믹으로 인한 건강인식의 증가와 유연한 근무 방식으로 인해 알코올 소비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도 술을 안 먹는다는 얘기죠. 자동차 부품 회사의 40대 직장인 헤일리 모라는 사람이 2016년에 공직자의 식사비 상한선을 설정한 그런 부패 근절하는 청탁금지법이 도입된 것도 다른 요인이라고 그녀는 말한다. 이렇게 취재한 내용을 소개를 했네요. 그래도 제가 이 친구들하고 가는 호프집이 가끔 가는 데가 있는데 거기 가면 항상 10,000원입니다. 오래돼가지고 한 20여 년을 다녔다고 저는 좀 늦게 합류했습니다만은 저렴한 호프집은 10,000원 사례로 손님이 몰린다. 즉 디플레이션 경제의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제 비싼 집 안 간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음주 문화의 변화가 예고되긴 하지만은 술을 즐기고 대화를 즐기는 사람들은 저렴한 지역을 찾게 된다. 이것이 이제 디플레이션 경제의 한 단면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저도 얘기했지만은 우리도 잃어버린 30년을 갈 각오를 해야 된다. 일본처럼 30년을 가서는 안 되고 좀 가능한 한 빨리 벗어나는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된다. 그렇게 되려면은 중국과 디커플링 해야 된다는 건 끊임없이 그 주장을 제가 하고 있는 거죠. 결국은 중요한 얘기는 뒤로 하게 되네요. 지금 대통령은 윤석열, 내 취임 거부야말로 내란 행위, 박선영 진실화해위원장 10일 취임, 박세영 문화일보 기자가 2024년 12월 11일 08시 06분에 보도를 했습니다. 사진을 오래간만에 기자 사진을 하나 붙였습니다. 머리를 좀 미장과서 하신 모양이네. 박선영 씨라는 분이. 앞서 박 위원장은 3일 비상계엄 사건 이후 SNS에 국기를 문란하게 하는 자들이 판치는 대한민국 청소 좀 하고 살자는 글을 올렸다. 신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정리위원회 진실화해위 위원장이 10일 취임사하는 사진입니다. 그는 취임 직전에 SNS에 올린 입장문에서 탄핵이 부결된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은 윤석열이라고 밝혔다. 위원회가 균형 잡힌 관점에서 보다 효율적이고도 공정하게 운영되도록 노력하겠다.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국가의 독립조사위원장직 취임을 거부하고 출근 저지 투쟁을 벌이는 것 자체가 헌정률이라고 주장. 인사를 투쟁의 목적으로 삼아 법치주의를 말살하려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내란 행위라며 국가폭력비핵자들이라고 공인에 대한 폭력이 정당화되지는 않는다. 국가폭력 피해자 단체인 국가폭력피해 범국민연대, 잠깐 연대가 들어가면 빨간색이에요. 취임식 전 진실화해가 입주한 서울 남산스퀘어 건물 내에서 박 위원장의 출근을 막으려 했으나 경찰이 진입을 막았다. 이런 내용이 또 있군요. 잠깐 활동을 안 하는 데가 없네요. 계엄령 여파로 청와대를 급습하자. 이게 좀 청와대라는 게 대통령실 이런 거겠죠. 한국의 전 국방부 장관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합니다. 백아원과 헬렌 리건이 CNN에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12월 11일 수요일 오후 2시 41분 그리니치 천문대 기준으로 해서 플러스 9시간 요거로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짧은 계엄령 선포로 인한 정치적 위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금 중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시도했다고 교정청장이 수요일 밝혔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의 놀랍지만 단명한 계엄령 선포에 대한 광범위한 수사의 일환으로 한국 경찰이 수요일 청와대를 급습했다고 대통령 경호실 관계자가 CNN에 확인했다. 대치 중이라며 어떻게 또 뉴스가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조사하려면은 경호처가 이 필요한 자료를 넘겨주겠다는 식으로 대화가 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검찰이 반란 혐의 가능성을 검토하고 야당 의원들이 그의 탄핵을 계속 요구하면서 윤통은 출국이 금지되었는데 이는 지난 한 주 동안 한국에서 놀라운 정치적 대결이 되었다. 김 전 국방부 장관은 일요일에 수도 서울에 구금되었으며 이 사건으로 인해 구금된 첫 번째 인물이 되었다. 그는 계엄령 시행을 공고하고 목요일에 국방부 장관직을 사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P통신에 따르면 국방부는 계엄령 시행에 연루된 혐의로 군 최고지휘관 3명을 정직 처분했다고 밝혔다. 김영형 전 국방부 장관이죠.
예, 거꾸로 검찰이 보호하기 위해서 먼저 체포한 거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은 드론이 미 공군기지 상공을 비행한 후 체포된 중국 국적자 토니 다이버가 텔레그라프에서 2024년 12월 11일 수요일 오전 6시 13분에 보도를 했습니다. 요건 뭐 게티 이미지라고 나온 거고요. 한 중국 국적자가 미국 우주군 기지 상공에서 사진을 찍기 위해 드론을 날린 혐의로 체포되었다. 우리나라도 그 국정원 드론 한 중국 국적인을 했는데 적용할 법이 마땅치 않아 가지고 뭐 어떻게 됐는지 그 후로는 또 뉴스가 나오는 게 없어요. 어쨌든 이게 스파이로 잡아 놓을 수 있는 겁니다. 아, 우리나라 간첩법도 그게 좀 그렇게 넓혀져야 되겠습니다만은 연방경찰은 월요일 캘리포니아 반덴버그 우주군 기지 상공에서 드론을 날린 혐의로 임피아오 저우를 체포했다. 미국 검찰청은 형사고소장에서 저우 씨가 국가정찰국을 대표해 로켓을 발사한 11월 30일에 드론을 기지상공에 띄우고 사진을 찍었다고 밝혔다. 그는 국방항공우주를 위반하고 미국 법에 따라 항공기를 등록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다. 간첩법은 아니군요. 경찰은 저우 씨가 중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탑승하기를 기다리던 중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체포했답니다. 중국 애들이 이런 애들이에요.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그런 간첩들이 들어와서 활동하고 있을지 우리는 경각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아사드의 몰락 전후에 시리아에 있는 러시아 해군 기지의 위성 이미지를 비교했습니다. 군함들이 사라졌습니다. 제이크 앱스타인이 비즈니스 인사이더에서 12월 11일 수요일 보도를 했습니다. 이 화살표 표시한 게 이제 그 러시아 군함들이 모양인데 다시 찍었을 때는 이게 안 보였다. 이런 얘기예요. 바이든 행정부 관리는 아사드는 이란, 헤즈볼라, 러시아 등 유일한 친구들이 더 이상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버려졌습니다라고 말했다. 의견, 오피니언. 시리아의 튀르키예와 이스라엘 덕분에 러시아의 쇠퇴가 가속되고 있다. 조지 모나스 티리아코스가 더 힐에서 12월 11일 수요일 오전 2시에 보도를 했습니다. 시리아 내전이 한창일 때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브라드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시리아의 바샤르 아사드 대통령을 구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서방은 이러한 행동 방침을 추구하며 시리아 혁명을 포기했습니다. 이 실패한 정책의 결과는 유럽에서 중동, 아프리카 사헬 지역까지 느껴졌습니다. 아프리카 사헬 지역, 중동, 이 화약고가 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되고 있네요. 네타냐후는 추론, 리즈닝은 두 가지 가정, 어썸션에 근거했습니다. 자, 정치도 이렇게 논리적인 거로 들어갑니다. 첫째, 러시아의 시리아 주도는 약화된 아사드에 대한 이란의 영향력을 억제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참 말들이 어렵게 해요. 둘째, 터키의 지원을 받는 자유시리아군 또는 이슬람주의자가 다마스쿠스에서 정부를 구성하는 것보다 약화된 아사드가 더 바람직했습니다. 모스크바에 대한 그의 평가가 틀렸다고 말하는 것은 과소평가입니다. 가정이 옳았다는 표현인 거로 제가 이해를 합니다. 먼저 이란의 지원을 받은 하마스는 푸틴의 71번째 생일인 2023년 10월 7일에 이스라엘을 침공하여 약 1200명의 이스라엘을 학살하고 250여 명 이상을 인질로 삼아 가자지구로 돌아갔다. 둘째, 레바논의 헤즈볼라와 예멘의 후티 같은 러시아 파트너를
포함한 나머지 이란 용병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하마스와 연대하여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미국이 지원하는 쿠르드족 주도의 시리아 그 민간 지역인 아사드 정권에 대한 앙카라의 그 대응이 항상 원칙적으로 옳았다. 자, 이 앙카라라는 게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또 표현인 것 같은데, 어쨌든 다시 또 두 번째 장도 있으니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면서 저도 다시 이해를 해보려고 노력 중입니다. 러시아의 쇠퇴, 트르키의 시리아 영향력 강화, 이런 게 이제 후반부 내용일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트르키예와 러시아의 전략적 경쟁으로 이어진다. 전략적 경쟁. 2008년 러시아가 조지아를 침공했을 때 러시아는 흑해의 조지아 아파지아를 점령하고 트르키예가 트빌리시에 제공한 해안 경비 함정과 앙카라가 투자한 비행장을 표적으로 삼아서 2008년에는 트르키예가 당했던 모양이에요. 이제 아사드는 모스크바로 도망쳤고 이란은 시리아에서 철수하며 용병을 버렸으며 러시아의 남은 병사들은 주요 군사시설이 위치한 아사드의 거점인 그 문 좀 닫아주죠. 라타키아와 타르투스에 고립되어 있습니다. 자, 그 러시아 군인들이 시리아 어느 지역에 아사드의 거점에 고립되어 있다. 앙카라가 교전국가의 군용 선박이 터키 해협을 통과하는 것을 막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 그 흑해 함대가 그 지중해로 들어오려면은 여기를 요 흑해를 통해서 흑해 함대가 들어오는데 이게 터키가 좁은 해역으로 바로 막을 수 있죠. 미사일 한 방이면은 흑해 함대가 그냥 침몰하는 거죠. 그래서 모스크바는 할 수 없이 칼라닌글라드와 상페테르부르크에서 유럽 대륙을 우회해야 하기 때문에 발트 함대를 증원을 위해 파견할 가능성이 낮다. 즉 러시아는 튀르키예 때문에 올해 두 번째 국가, 지난 8월 아제르바이잔이 첫 번째 국가. 아제르바이잔이 이쪽 어디에 있을 거예요. 그 카스피해 그 우측에 있습니다. 이어 다시 철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가지는 확실합니다. 첫째, 튀르키예와 이스라엘의 시리아 작전으로 인해 강대국으로서의 러시아는 쇠퇴하고 계속되고 있다. 둘째, 앙카라는 이제 워싱턴을 제어하고 시리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외국 세력이다. 시리아의 제공과 새로운 중동의 등장이라는 맥락에서 지금이 서방의 터키와 쿠르드 동맹들 국 간의 정의롭고 지속적인 평화를 협상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가 아니라면 그런 날이 올지 모르겠습니다. 참 영어식 표현이라는 게 좀 반어법 같은 거를 많이 써가지고 해석하기가 AI가 해석한 거를 읽어도 좀 누가 그래서 번역이 필요한 건지도 모르죠. 어쨌든 쿠르드족은 현재 나라는 이루질 못하고 각 나라 한 4개의 나라 정도에 흩어져서 살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터키 동부 쪽에 살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시리아에도 좀 걸쳐 있죠. 그 다음에 사우디가 아니고 이라크에도 돼 있고 이란에도 이 카스피의 그 남쪽인 이런 쪽에도 이렇게 하 있는데 원래 그 산악 쪽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관계가 있겠지만 쿠르드족을 미국이 지원한다는 설도 있고요. 뭐 그런 게 있습니다. 러시아가 조지아와 코카서스를 필요로 하는 이유 12월 11일 피터 자이안 뉴스레터입니다. 친러시아 과도 정치인이자 집권당인 조지아
드림당의 수장인 비지나 이바니 쉬빌리가 트빌리시가 EU 가입 입찰을 종료할 것이라고 발표한 후 시위대가 조지아에서 거리로 나섰다. EU 가입을 안 하겠다 이런 얘기인 건데요. 조지아 주민들은 많은 조지아 주민들은 EU의 입찰을 러시아의 영향으로부터 거리를 두기 위한 수단으로 여겨졌지만 모스크바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현 정부는 조지아의 독립보다 자국의 힘을 우선시하기로 결정했다. 자, 러시아를 한쪽에 붙겠다. 현 정부가. 그런 얘기로 이해가 되네요. 러시아는 몇 가지 이유로 조지아를 지배하고 싶지만 조지아의 지리적 위치는 운전석에 있습니다. 핸들은 내가 주고 있다. 조지아 입장에선. 조지아와 그 지리는 코카서스를 통한 침략에 대한 주요 장벽이자 체첸의 확장을 제한하는 역할을 한다. 조지아가 모스크바 궤도를 벗어나면 러시아의 남쪽 측면이 드러날 것입니다. 허약해진다. 트빌리시가 EU에 가입하면 브뤼셀, 어쩌면 나토는 러시아에서 가장 전통적으로 회복력이 강한 지역 중 하나에서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주의를 돌리기 위해 재정적으로 여유가 없을 수 있으며 시리아가 가열되면서 조지아의 공공불안은 모스크바가 다른 극장에서 자원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 저비용 고수익을 추구하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저렇게 러시아에 힘을 들이면서 조지아에 영향을 미치겠다. 이런 얘기로 이해가 되네요. 지정학이라는 게 그래서 러시아의 서부 변방 지역인데 이 빨간 선은 나름대로 러시아가 생각하는 방어선인 모양이에요. 여기 밑에 이제 이게 코카서스 산맥이라고 그러죠. 거기에 이제 조지아가 거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밑에가 코카서스 산맥인 거고, 아제르바이잔에서 그 러시아가 철수했다는데 그 옆에 아르메니아하고 항상 또 싸움이 있는데 아제르바이잔은 트르키예하고 이슬람으로 종교가 같은 나라지만 아르메니아는 또 러시아 정교회 쪽, 기독교 쪽이죠. 그래서 이쪽도 좀 종교적으로 하지만은 어쨌든 아르제바이잔에는 이 카스피해를 가지고 있어서 그 석유가 또 나기 때문에 터키로 연결을 하려면은 아르메니아를 지나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또 이권 때문에 이제 종교를 앞세우지만 이권 때문에 싸움을 하고 있는 거로 저도 그렇게 인식을 했습니다. 뉴스들을 보고 하면서 좀 확대된 거죠. 여기가 이제 아르메니아고 아르제바이잔이고 옆에가 이제 아르메니아고 그런데 터키하고 연결이 된다 이 말이죠. 이 선들은 그래도 도로들을 좀 이렇게 표시해 놓은 것 같습니다. 이 점선 같은 게 이제 이 러시아가 남하를 하는데 크게 막고 있는 게 코카소스 산맥인가 그렇죠. 그게 엄청 높다며요. 어쨌든 이게 천연의 그 산맥이 러시아의 남하를 또 일정 부분 막고 있는 그런 역할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크림반도나 이쪽 지역도 터키가 오스만 투르크 제국 시절에는 그리스에서 흑해 이런 쪽 크림반도까지 다 점령을 해서 운영을 했던 그런 오스만 투르크. 그래서 현재 에르도안 대통령은 옛날이요 다시 한번 오스만 투르크 제국과 같은 제국의 황제가 되고 싶은 그런 거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기도 합니다. 미국의 적벌주의 위키백과에서 좀 가져온 내용입니다.
족벌주의라고 네포티즘이라고 되어 있네요. 우리나라도 이런 거 많죠. 여기에서 보면은 재벌도 이에 해당한다 이렇게 여기 되어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는 정치 가문이고 세습 정치를 뜻하는데 도널드 트럼프의 사례가 레바논계 미국인인 마스드 블로스를 아랍 중동 문제 선임 고문으로 임명을 선언했다. 그는 트럼프의 사돈이다. 또한 장녀이자 둘째 이방카의 시아버지 찰스 쿠슈너를 프랑스 대사로 임명했다고 선언했다. 예비 며느리는 그리스 대사로 했다. 기독교 내 네포티즘도 있다. 프랑크 세퍼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과 미국 복음주의 왕국을 동일시하고 있다. 같은 지도자 원칙을 갖고 있으며 그것은 고차원의 네포티즘이라고 말했다. 그러니까 그렇죠. 이 북한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김씨 왕조인 거죠. 김씨 왕조라고 저는 김씨 왕조라고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예비 며느리인 모양입니다. 완전 백인 같지가 않네요. 임금 인상 기준 1만 2천행, 7년 만에 금액 명시, 자동차 총련, 지지통신경제부가 12월 11일 17시 54분에 보도를 했습니다. 자동차 메이커 등의 노동조합으로 구성하는 자동차 총련 조합원 78만 4천 명은 11일의 중앙집행위원회에서 2025년 춘토로 기본급을 받아 올리는 베이스업, 얘네들은 발음이 잘 안 되면 그냥 배워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네요. 포함한 임금 인상의 기준을 월에 1만 2천행으로 하는 집행법안을 정리했다. 구체적인 금액을 명시하는 것은 18년 이래 7년 만으로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격차 시정을 뒷받침한다. 총련은 내년 1월 9일 중앙위원회에서 요구 방침을 공식 결정할 예정이고 산하 각 노조는 방침에 따라 요구를 수렴해 사측에 제출을 한다. 일본의 춘투 방식은 우리나라하고 파업을 하고 쟁의를 벌이고 그런 식이 아니죠. 말은 춘투지만은 투쟁 개념이 아닙니다. 한국처럼 과거 일본 결사대처럼 머리에 빨간 띠 두르고 주먹 쥐고 농성하는 수준은 옛날 얘기입니다. 일본은. 한국 민노총은 아직 그런 자기네들이 외색을 벗어나지 못했다고 봐요. 결사라는 말 자체가 외색입니다. 가미가제 특공대 또는 미국을 죽이겠다고 일본 국민이 다 죽어도 다 죽더라도 미국을 확실히 크게 무너뜨리고 죽겠다. 이런 애들이었으니까 이런 거를 민노총은 배운 거예요. 공산주의자들도 물론 사람을 죽이고 문화혁명 이런 거에 빨간띠 들어오고 어쩌고 저쩌고 했는지 모르지만은 노동자 춘투라는 측면에서 본다면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기네들이 반의를 그렇게 얘기하면서 자기네들이 일본 외색을 청산하지 못했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차라리 그냥 우리는 중국 공산주의가 좋아요 하고서 거기 결사라고 쓰지 말고 친중이라고 쓰고서 노동쟁의를 해야 자기 정체성을 확실히 할 것입니다. 이 집행위원장이라는 사람이 노동자 출신인지 여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일본 춘투 전체 이 노동조합장도 수준이 높다 그러죠. 이렇게 이제 무슨 작업복 입고 그런 게 아니고 이런 점도 성숙한 가네코 아키히로 회장인데 가네코라면 금자네.
이거 네 글자일 것 같은데 아키히로면은 이 일본식을 어떻게 부르는 건지 모르겠네요. 일본은 군사 대국화 꿈꾼다. 적대시 초자유주의 정치인의 무서운 정체. 데일리 신조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당돌한 계엄령. 당돌하다. 저는 그 제목에 작은 거인이 쏘아올린 로켓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혼란을 초래해 이제 완전히 레임덕에 빠져있는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 63세. 참, 제 기준으로는 참 어린 애인데 그 뒤를 호시탄탄 노리는 것이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의 대표로 초자유주의라고 외치는 이재명 씨다. 61세. 얘는 더 어리네. 만약 그가 권력을 잡는다면 만약이라는 논리를 쓰고 있네요. 대일 강경파인 이 씨는 윤 대통령의 정책을 굴욕 외교라고 비판해왔고 또 일본을 지금도 군사 대국화를 꿈꾸고 있다 등을 적대시하고 있기 때문에 윤 정권에 대한 북한,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해괴한 외교 정책을 고집했다고 탄핵 사유를 기술했기 때문에 그가 대통령이 만약에 된다면 과격한 정책이 튀어나올 것은 뻔하다. 그게 전 주한대사의 무토 마사토시. 요즘은 주로 기고를 많이 안 하고 조용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또 북한이나 중국, 친러시아 외교를 전개할 것이 분명하고 한미일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도 앞을 내다볼 수 없게 된다. 12월 12일 발매되는 주간 신조에서는 이 시의 정체를 포함해 윤 씨와 부인의 문제, 계엄령의 흑막, 군인, 평판, 그리고 전직 대통령인 문재인 씨의 근황 등 혼란스러운 한국 정세를 4페이지에 걸쳐 특집으로 풀어낸다. 주간신조 2024년 12월 19일호에 게재할 것이다라고 요거 떡밥을 던지는 그 뉴스를 내네요. 윤석열은 퇴진하라. 뭐 이런 사진을 인용했네요. 자관 어떻게들 이렇게 인쇄들은 빨리빨리 해내는지 요즘 인쇄업자들이 좀 바쁘겠어요. 돈 벌겠죠. 이런 운동해도 돈은 어디서 나오기 때문에 하는 걸 텐데 뭐 전국이 혼란하면은 선거철이나 이럴 때 인쇄 뭐 모든 인쇄업자가 돈 버는 건 아니겠지만 거기에 또 연줄이 있어야 되는 인쇄업자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데일리 신조의 논지를 그 논리적으로 충분 조건으로 그 얘기를 해보면은 만약에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면 그러면 반일 과격한 정책을 시행할 것이다. 왜냐하면은 그는 친중 친북 정책성을 이번에 확실히 노출시켰기 때문이다. 전에도 이미 알고 있었지만은 이것이 원인 가정이라면 필연적으로 존재할 다른 결과는 무엇이냐? 자, 일본이 원하는 바죠. 일본의 보통국가 재무장을 한다. 만약에 한반도가 적화 통일이 된다면은 중국에 완전히 속국이 된다고 한다면은 미국이 포기할 리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빌미를 통해 가지고 그 미국 그 형님한테 일본 그 야쿠자 동생이 두목 제가 좀 더 커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한테 좀 재무장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더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동남아까지 중국 진출해 있는 중국의 그 힘을 우리가라도 형님을 위해서라도 저희가 앞장서서 나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일본은 강대국을 간다. 그러니까 일본의 보수파는 이재명이를 좋아할지도 모른다는 논리가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일본의 보통 국가화를 일단은 뭐 1인자한테 형님 이렇게 하겠지만은 자기가 힘이 커질 수 있다 이게 일본이
이런 차원의 일본 신조사가 일본의 그 뭐라 그럴까요? 뭐 일본 측으로 봐서는 리버럴한 쪽이라고 또 얘기하는 사람도 있긴 있더라고요. 중국 내란 앞잡이가 한국 전쟁터로 만든다. 직소테리라는 이름으로 방송하는 김정민 박사의 방송, 부부 방송인데 자기가 소설 방송이라고 수시로 얘기합니다. 소설, 보통 내러티브, 어떤 경우는 뭐 내피셜 이런 얘기도 하는데 정한 추측, 추정 시나리오 같은 그런 방송이라고 얘기를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몸보신도 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계엄의 원인은 탄핵 주동 세력, 부정선거는 없었나? 계엄군이 선관위에 왜 갔을까? 계엄의 그 근본 주된 원인은 부정선거다. 부정선거에 지금 여야의 국회의원 된 놈들이 엄청 많다. 만약 그것이 밝혀진다면 현재 국회의원직을 상실할 의원들이 한두 놈들이 아니다. 한두 년놈들이 아니다라는 얘기로 들리거든요. 좌파 언론은 부정선거에 대해 언급도 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선관위 노조위원장 한성천의 미약한 부정선거 고발. 왜냐하면 부정선거는 좌우에서 다 하기 때문이다. 여야 고인물인 어떤 국회의원이 진상규명을 하려 하겠는가. 윤석열과 한동훈은 좌우 정치인과 관계 연출이 없는 일본에서는 연출을 이제 연선이라고 표현하죠. 원래 일본만인데 국내에서 써먹으려니까 우리는 줄이라는 게 있으니까 연출. 출신 검사 출신밖에는 없다. 그러니까 좌우의 영향력을 안 받았던 정치 경력이 없던 신빙이들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미 2021년 6월 15일 날 경찰 4.15 총선 투표 지분율이 오류는 사실이다. 이런 게 나왔었다는 얘기고요. 자기네들은 현재 이 비상계엄 및 이 탄핵 정국의 중국 커넥션만 본다. 최종 목적은 이재명 감옥 보내기다. 윤통은 나홀로섭니다. 국힘 내 한동훈 내치기 움직임도 있다. 친윤계라고 얘기하지만 그들이 사리사욕에 의해 움직이는 것 같은 냄새를 풍기고 있다. 흐름을 봐라. 뭐 하나 언론 뉴스에서 나오는 그런 거 하나 가지고 일희일비하지 말고 돌아가는 흐름을 봐라. 국회 한중의원연맹 대표당 중전인대 중한의원 연맹회장 등 회담 교류협력 강화 9월 22일 날 박세림 언론 매체는 인용이 안 돼 있네요. 중매체들 윤 탄핵 중국 적대시한 탓 하야해도 정쟁 이어질 듯 12월 8일 신경진 기자가 어떤 매체인지 인용이 안 돼 있습니다. 저는 이 방송에 그 관심을 가지고 그 새로운 시각들을 그 많이 또 해주고 상당히 박학다식하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스스로 소설이라고 말하는 것은 추측과 추정 시나리오를 상관관계로 접근하기 때문이다. 제가 이렇게 좀 이 방송을 좀 평가해 드리고 싶고요. 인과관계 분석이 아쉽다. 아까 그 데일리 신조는 인과관계 분석을 할 수 있게끔 글을 써내려갔거든요. 왜냐하면 반증 증거가 있다고 해도 이 인과관계로 분석해서 풀어가면은 반증 증거가 하나 나온다 한들 그러나 전반적인 유효성이 사라지지는 않기 때문이라고 미리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국정원 선관위 해킹 시뮬레이션 건국 후 처음 받았다. 국정원이 해킹 시뮬레이션을 해가지고 그 전산 서버에 그 해킹을 체크하는 뭘 심었다고 그러든가 그런 얘기를 소개하네요. 차관 요거 갈등 구조로 한번 제가 그려봤습니다.
뭐 인과관계로 자꾸 만들어 보려고 저는 하는 거니까. 자, 이재명 감옥 보내기에 저는 목표를 동참합니다. 이 이재명을 간핵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야 친중 세력을 제거해야 된다. 여당이나 야당 내에 친중 세력이 너무 많다. 아예 이 부부 방송은 친중 세력을 간첩으로 정의를 하더라고요. 여야 친중 세력을 제거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윤통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여야만 한다. 보통인 상황에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은 또 현재 국회를 야당이 좌지우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뭐 여러 가지 이유를 윤통이 이번에 비상계엄 왜 그래서 당돌한 뭐 왜 일으켰는지 윤통이 그리고 6시 만에 해제 선언을 왜 했는지 그 진위가 뭔지 참 우리는 잘 모르지만은 어쨌든 지금 봐서는 여야 친중 세력 제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그게 맞는다고 한다면은 반대로 얘기를 해봐야 돼요. 이 윤통의 전략 전술이 좋은 건지 이거를 충분 조건으로 뒤에서부터 다시 읽어보죠. 만약 윤통이 비상계엄 선포를 한다면 그러면 여야 친중 세력을 제거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탄핵 등으로 인해서 피해가 식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누가 어떤 놈이 친중인지 이 정체를 드러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도 있겠고요. 자, 밑에 거는 이재명 감옥 보내기를 하기 위하여는 부정선거가 드러나야만 한다. 반드시. 부정선거가 반드시 드러나기 위하여는 야당의 윤 탄핵 공격을 해서 내상을 당할 각오를 해야 된다. 만약 야당의 윤 대통령 탄핵 공격에 대해서 내상을 각오한다면 그러면은 무정선거가 드러날 것이다. 뭐 대법원 판결도 있고 뭐 이런 거가 해가지고 탄핵에 인용이 되기 위해서는 법원 판결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과정 중에서 부정선거가 드러날 수도 있다. 저는 성공하길 바라요. 김필공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후보자 투표관리 부실 인정하지만 감사원 감찰 대상 아니야. 서동철 기자가 2022년 5월 13일에 얘기를 했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보면은 검찰, 공수처, 국수본의 경쟁 저마다 자기가 주도권 싸움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주, 검찰 손대라 공수처가 국수본 이끌며 수사해야. 이런 거 몰랐지. 검찰 특수본 김용현 긴급체포 휴대전화 압수 동부구치소로 물론 자살 시도를 했다는 얘기도 있지만 어찌 해석하면은 김용현 국방장관이 피해를 안 당하도록 보호 조치한 거 아닌가 하는 해석도 했습니다. 공수처장은 윤 대통령 체포 질의에 긴급 체포 가능 상황이라면 하겠다. 고위 공직자 수사처죠. 윤 탄핵의 중거들이 왜 나와? 중국 매체 반중 친일 탄핵 사유 주목, 한미일 협력 형배 촉각 경향신문, 시진핑이 한국은 속국이다. 가벼운 말 아니다. 동북공정 때보다 심각. 2022년 6월 17일 책명욱 기자가 보도한 내용도 있습니다. 중국 시진핑은 역사적 관계는 종본체제로 개념화되었다. 정치 문화적 제도적으로 우월한 종주권을 가진 제국 중국과 그 문화를 그대로 베끼면서 복속했던 비자주적 속국 한반도 왕조들의 관계로 규정했다.
자, 이씨 왕조는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대한민국은 이게 씨가 내가 가끔 엉아라고 좀 불러줬는데 얘가 이런 거면은 이게 씨 다음에는 비읍이 나오네. 그냥 씨씨니까 씨발이네. 그 야당의 탄핵 사유에 반중 친일만 왜 썼을까? 아마 겁나서 못 쓸 거라고 해요. 만약에 반중 친미일이라고 쓰면 미국은 과연 지금 어떻게 반응했을까? 그러니까 탄핵을 하면서도 너 미국한테 일본처럼 딸랑거렸지? 요거 쓰면은 미국이 공식적으로 한미 동맹은 굳건하다 그 표현만 했는데 만약에 그 이재명 당이 탄핵 사유를 윤희 반중 그다음에 그 친미일했다. 그러면 미국이 어떻게 나올까요? 제2의 갑신정변은 계속 진행 중일 뿐이다. 왜냐면은 탄핵을 선언하고 그 해제하는 그 시간대가 갑신정변 발발일이라고 그러네요. 갑신정변은 실패했습니다만은 결론은 미국의 일본의 그 식민지가 되죠. 속국이죠. 한국 시민이라고 해서 천황 밑에서는 다 같은 형제다라고까지 선언한 애들이지만 속국이라고 표현 안 하고 합방할 때. 근데 이번에 이게 실패하면은 확실히 그 미국이 미중 디커플링 속에서 한국을 완전히 중국의 어떤 그 힘을 빼는데 성공하기를 기대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불행한 일이지만 탄핵은 피할 수 없는 길이 되었습니다. 이낙연 나는 윤석열 씨가 즉각 퇴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국회가 탄핵 절차를 밟는 것이 순서다. 그러니까 미국 폭스뉴스 계열 매체 윤 대통령 무너지면 중국 북한에 대한민국 넘어간다. 이것은 고등창이라고 좀 반중으로 그 유명한 그 학자죠. 12월 9일 안세영 기자가 보도한 내용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윤석열 하야 대신 탄핵 선택, 토요일 탄핵 투표에 영향 미칠 것 12월 14일 날 이렇게 돼 있는데 아까 중국 애들이 왜 니들 나라 얘기 아닌데 반중했다고? 한국 생활적 요즘에 그 중국 한자가 속까지는 읽겠는데 이게 뭔 말로는 요즘 간지체인가요? 그거는 모르고 우리는 옛날 한자로 돼 있어야 좀 읽을 수 있는데 나라 사장으로 오늘 쉽니다. 돼지 새끼 윤석열 잡으러 용산 갑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돼지 새끼라고 하면은 이거는 대통령 모독죄에도 해당되죠. 아무리 윤 대통령이 밉다고 하더라도 돼지 새끼라고 얘기하면은 나는 아까 시진핑을 씨발 새끼라고 나는 씨발 정도지 돼지 글쎄 뭐 기차 일반입니다만 용산 갑니다. 여의도로 간 게 아니고 여기 보면은 이제 복만루라고 돼 있는데 이 복만루라고 중화요리집 하는 친구가 중국인 같습니다. 또 그 아이디도 이게 어디서 하는 거죠? 한국 생활적 뭐 이런 아이디를 가지고 있는 요거 하나만 인용을 했는데 여러 가지 중국 애들이 윤석열 탄핵에 대해서 그 막 올리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배후에 윤석열 탄핵의 배후에 중국이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